오늘 하루가 기뻐도 슬퍼도 배고픔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 우리를 배불리 만들어줄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침샘식당입니다. 3월은 개강 후 한창 학교를 열심히 다닐 시기죠. 특히 새내기들에겐 대학교 적응과 더불어 설레는 마음이 들 시기인데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집에 콕 박혀 있겠지만 그렇다고 캠퍼스 라이프를 잊기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내기들이 개강 설렘과 대학생이면 빠질 수 없는 대학교별 맛집을 탐구해보는 시간. 우리 모두 우울함은 물리치고 설렘으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DJ 보나입니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 중인 만큼 저희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3월 달에는 문을 닫게 됐어요. 거기가 원래 저희가 녹음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는 집에서 단독으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침샘식당을 제가 시즌2까지 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방구석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DJ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청취자분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한번 더 힘을 내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듯이 1부의 주제는 새학기 개강 실화인가 혹시입니다. 현재 지금 다들 온라인 강의 기간이 더 연장이 돼가지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개강은 했기 때문에 개강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보통 개강하면 느끼는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개강 전에는 개강이 진짜 죽도록 싫었어요. 진짜 제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개강이 연기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졸업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하네요. 역시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강 전에는 정말 개강이 싫고 진짜 최대한 미뤄졌으면 좋겠고 하다가 막상 개강을 하면은 또 그래도 그 분위기에 잘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역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지. 역시 사람이 이렇게 밝은 햇볕을 맞으면서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해야지 활력이 생기지. 이러면서 막상 개강하면 잘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새내기 분들은 요즘에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개강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활 시작이 늘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만큼 더 긴장도 되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새내기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학생활 꿀팁을 전해주자면 먼저 시간표 짜는 얘기를 빼뜨릴 수 없겠죠. 시간표 이미 짜셨겠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모두 하는 얘기겠지만 아침 수업은 절대 듣지 마세요입니다. 제가 아침 수업을 1학년 때 월화수목금 전부 다 9시 수업을 넣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재수까지 했겠다. 아니 재수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학원 가고 하는 일도 했었는데 9시 수업 그거라고 못하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워낙 올빼미형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침에 앉혀놔야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아침에 인강이 돼보겠다 하면서 아침 수업을 다 넣었는데 그게 정말 후회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대학에는 술이 있어요, 여러분. 술이 있으면은 밤이 길어져요. 밤이 길어지면 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맨정신에 제 시간에 잠이 들지 않아요. 나는 아싸다. 나는 술 마실 일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1학년 때는 저희 학과에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필참이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빠지면 살짝 너무 선배들 눈치가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술 안 먹고 가서 좀 자리만 지키다가 오겠다 하다가 보면 또 그 신나는 술자리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밤은 길고 숙취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있거든요. 술을 마시면은 그냥 잠을 조금 적게 자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숙취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롱해롱거리고 메스껍고 아마 수능 끝나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매일매일 있다 보면은 아침 수업은 아무래도 저 멀리 달나라로 날아가게 되죠. 이게 대학이 가장 달콤한 독이 뭐냐면은 바로 자율성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오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도 전화 오고 친구들도 좀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대학은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나에게 많은 자유를 줘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자체 휴강이라고 가기 싫으면 내가 안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출석 점수 마이너스 되긴 하지만 그게 당장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압력이라던가 혼내키는 걸로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언제 부메랑을 맞게 되냐 하면은 바로 여름이 돼서 성적 발표가 날 때. 그때 내가 그때 자체 휴강 조금만 덜 할 거리라고 생각이 들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1학년 때 9시 수업을 정말 지각을 많이 하고 결석을 많이 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C뿔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아침 수업은 절대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스케줄 관리입니다. 우리 대학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겨요. 과 모임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모임도 또 생기겠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이제 대학교가 다 달라진 경우가 많으니까 언제 날을 잡아서 한번 모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놀 일도 많은데 세상에나 공부할 일도 너무 많아요. 이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시는데 이게 그 과목마다 과제 제출 기간이 다 다르고, 뭔가 고등학생 때처럼 자 다음 수업에서 과제 제출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교수님이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꼼꼼한 편이다 하더라도 다이어리를 쓰시거나 요즘에 예쁘게 다꾸도 하면서 쓰시거나, 안 그럼 저처럼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캘린더 어플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도트 캘린더라고 제가 마음에 드는 어플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캘린더에 오늘 무슨 일정 하고 예쁜 이모티콘으로 채워넣는 재미도 있고 좋더라고요. 이게 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꾸 미안할 일이 생겨요. 미안, 오늘 약속인데 잊었다라던가 선배님 죄송합니다라던가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 놀 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면 1학년만큼은 대학이 주인공, 완전 인싸 중에 인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또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나 못 챙기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학년 분들은 보통 수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6개 정도 들으실 텐데, 그러면 6개의 수업에서 각기 다 다른 과제를 내주는데 각기 마감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정말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자만하지 말고 약간 나중에 하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플로 다이어리로 스케줄 관리 시작해라가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또 저희가 침샘식당이다 보니까 음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학로에 꼭 있으면 좋은 음식점 같은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밥 천국이 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3학년이 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일단 김밥 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식으로는 좀 질리거나 약간 너무 급식 같은 느낌이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먹어보고 싶다 할 때 정말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맨날 밥에서 밥을 사 먹다가 보면은 정말 돈이 금방 동나거든요.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새내기들은 우리 주인공분들은 얼마나 놀 일도 많고 공부할 일도 많은데 언제 또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하다 보면 주말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인생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사실상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용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용돈을 40만 원 정도 받아서 교통비도 내고, 내가 새로 소개팅이 아니라 꽈팅이죠, 요즘에. 꽈팅도 나간다 하면서 옷도 사고, 성인이다 보니까 화장품도 사고, 저녁에 술도 먹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돈이 술술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끼를 10,000원 이상 쓰면은 돈이 없어집니다. 이거 제가 경험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김밥 천국이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분식 느낌으로
무겁고 가벼우면서도 맛은 보장돼 있거든요, 여기가. 저희 학교 김밥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김밥 말고도 해장라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약간 매운 신라면 베이스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시원하게 콩나물을 팍팍 넣고 거기다 탱초도 넣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 잔 딱 먹으면은 이제 숙취가 해소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수업을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롱해롱 메스껍다 하다가도 점심시간이 딱 돼서 김밥천국 가서 그 해장라면 한번 먹어주면은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술이 깨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또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치라면 하나 시킵니다. 그래서 이 참치 마요 이 고소한 느낌과 깻잎이 향긋한 느낌, 그 김밥을 우리 해장라면 칼칼한 국물에 푹 담궈서 먹으면은 그게 정말 밥알 사이사이에 매콤한 국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 최애 메뉴, 최애 식당이었는데 없어져서 정말 아쉽다. 취업할 때까지는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캠퍼스 맛집,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저희 부산대학교에는 라멘이 유명해요. 그 코하루라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가 학생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대 맛집이다 하면서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점심시간에 가면 당연히 웨이팅 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가도 웨이팅은 필수입니다. 저 얼마 전에 방학 때도 갔다 왔는데 아무리 방학이다 하더라도 저는 웨이팅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줄 서는 맛집인데 라멘집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일단 차슈가 정말 그 불향 그대로 숯불로 팍 그을린 불향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이 국물이 사골 국물이 정말 진해요. 그거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특별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재료가 없이 숙주건 면이건 국물이건 차슈건 해가지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나요. 게다가 저는 계란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맥반석 계란인데 반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 잘라져 나오는데 제 승에 차려면은 이거 계란을 추가해서 먹고 싶은데 계란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코하루 관계자분이 듣고 있다면 제발 계란 추가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오늘 돈 좀 있다 하는 날에는 또 차슈를 추가해 먹었어요. 그래서 차슈 자체가 불향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거 추가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골 국물에도 불향이 배이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처럼 불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하루 라멘을 정말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라멘 외에도 그 치킨 가라야게라는 치킨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그거 한번 먹으면 정말 맥주를 안 마시고는 배길 수가 없는 맛이에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순살 치킨이랑도 비슷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바삭하고 약간 닭껍질까지 튀겨져서 바삭바삭한 그 맥주 안주로 딱인 그런 맛이 있어요. 게다가 또 사이드 메뉴로 차슈 덮밥이라는 게 있는데 코하루이 1타 차슈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쪽파를 송송송 썰어서 이건 날계란과 함께 비벼 먹는 그런 일본식 비빔밥인데 이게 한 반 공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출할 때 약간 뭐 모자란데 싶을 때 시켜 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다.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한 4-5천 원 했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너무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 있는 코하루가 제가 생각하는 부산대 맛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새로 사귄 친구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걱정도 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패스트푸드점을 추천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랑은 너무 김밥 천국이라던가 너무 막 약간 저렴한 음식점이라던가 하기에는 살짝 아직까지 그래도 뭔가 거리가 있어. 아직까지 그 벽이 있어. 아직까지 살짝 격식이 필요해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학식을 먹기에는 학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학년 때 복작복작하게 먹어보는 그 맛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고등학생 아니잖아요. 식판을 그만 들고 싶다 할 때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도 먹고 그 주변 상가에서 뭐 옷도 구경하고 스티커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대학로로 나가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격식 있는 데만 간다, 파스타만 먹는다 하면은 순식간에 그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 패스트푸드점이 딱 중가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고렴하지도 않다 하는 느낌?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맘스터치는 안 됩니다. 맘스터치는 먹을 때 입을 최대한 쩍 벌려서 먹어야 돼서 입 주변에 소스 같은 게 막 묻거든요. 그럼 그거를 수시로 닦아가면서 친구와 대화하고 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새로 사귄 친구한테 내 입속 목젖까지 대공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맘스터치는 말고 다른 패스트푸드점 뭐 맥도날드라던가 전 맥도날드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햄버거는 적당한 두께에 각자 따로따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군데에 담아져서 오잖아요. 근데 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짭짤한 그 맛 때문에 케찹에 안 찍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다 같이 감자튀김 풀어놓고 한 개 한 개 집어 먹으면서 또 먹으면서 말하기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게 되게 과자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즘 뭐 근황 얘기도 하고 어떤 친구인지 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예요.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갖고 했던 그런 편안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사귄 친구와는 맥도날드를 가라 추천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진행하게 돼서 우리 DJ들이 풍성하게 내용을 채워주던 때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 분들 개강을 했는데 진정한 개강다운 개강을 하지 못한 우리 새내기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짧은 방송이니만큼 쉬지 않고 바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2부는 바로 전국 학식 맛집 로드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대학교별 학식 맛집을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주인공이 될 대학은 바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입니다. 여기서는 닭갈비 알밥 돌솥이라는 메뉴가 정말 인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춘천하면 닭갈비라고 하잖아요. 저는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기 전까진 제가 닭갈비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닭갈비 하면은 뭐 육안에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어보는 순간 내 최애 음식은 닭갈비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이 춘천하면 닭갈비인 만큼 강원대생들을 위한 학식이라고 해요. 이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이 매콤한 게 서울에서 먹는 거랑 부산에서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게다가 닭갈비만으로 끝이 아니라 닭갈비 알밥 돌솥이잖아요. 톡톡 터지는 알밥과 이 반숙 프라이까지 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학식을 돌솥에 주다 보니까 식지 않고 오래오래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맛있는 학식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의 경대리아입니다. 여기서는 경대리아라는 것도 처음 들어서 생소했는데 여기서 인기 메뉴는 바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네요. 이 경대리아가 뭔가 하니까 경북대 전용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해요. 이게 학교 이름을 걸고 낸 패스트푸드점인 만큼 학생들이 부심이 상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경북대에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경북대 학생들 이런 거 알았으면 나도 가봤을 텐데 우리 경대 학생들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유명도를 따지자면은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네요. 경대리아가. 이 학생들이 적극 추천한 메뉴는 바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해요. 일단 학교 내에서 하는 구내식당인 만큼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게다가 양도 2배라고 해요. 아까 제가 감자튀김 하나 톡톡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느낌을 말했는데 이 경북대 학생들은 경대리아에서 꼭 맛있고 푸짐하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대학교는 바로 목포해양대입니다. 이 목포해양대에선 철판 학식이 베스트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목포해양대 공과대 학식은 다 들고 가지도 못할 만큼 퍼담아 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우리 공과대 학생들이면 보통 운동 좋아하시는 남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남학생들도 들고 가지 못할 만큼 푸짐한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단 반찬 가짓수가 정말 많다고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미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반찬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반찬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서 막 지금 넘쳐 흐르고 있어요. 벌써 반찬 가짓수가 5개나 돼서 넘쳐 흐르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해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승선생활관에서는 무료 학식도 준다고 합니다.
와, 저 공짜 좋아하는데 회사대 학생들은 학식 이렇게 맛있는 학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냥 맨날 가서 하루에 5끼라도 먹을 것 같네요. 이 목포해양대 학식은 이렇게 탈학식급이라서 그런지 학식을 기록하는 SNS 계정까지 존재한다고 하니까 우리 목포해양대 학생들은 복 받은 거다. 맨날 그냥 학식 먹어라 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학교, 우리 세종대학교의 맛있는 메뉴는 바로 소금구이 덮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식 예능 맛있는 녀석들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세종대학교 학식이라고 해요. 거기서도 가장 유명한 메뉴는 바로 소금구이 덮밥이라고 하네요. 이 짭조름한 소스와 고기, 그리고 곁들여진 고추장 소스가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밥도 완전 고봉밥이고 고기 양이 아주 상당해요. 보통 소금구이 덮밥이라면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학식인 만큼 가격도 착하고 맛도 당연히 착하다고 해요. 그래서 광진구이 맛집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세종대 학식이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한다는데 우리 세종대학교 학생들 소금구이 덮밥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구를 돌고 왔으니까 우리 홈그라운드인 부산 지역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부산 지역의 베스트 학식으로 선정된 대학교는 바로 부경대학교입니다. 우리 부경대학교 중에서도 한중식 퓨전 코너 동파육이 가장 맛있는 메뉴로 뽑혔다고 해요. 저는 동파육을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경대 학생들은 학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중식 퓨전 코너가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동파육 외에도 잡채밥이랑 탕수육 세트도 있대요. 이것도 보통 탕수육을 먹으려면은 친구들끼리는 그냥 간단하게 짜장면 짬뽕만 시켜서 먹고 탕수육은 가족끼리 외식 가는 날이나 뭐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게 탕수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식에서 탕수육, 잡채밥 탕수육 세트를 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여름철 별미인 콩국수, 아까 말씀드렸던 동파육까지 다른 학교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중식 메뉴들이 무려 학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식 레전드로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해요. 우리 부경대에 나온 졸업생 말로는 이 졸업하고 나서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중식당이라고 할 만큼 자꾸자꾸 생각나는 맛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학식 맛집들을 알아봤는데 이게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학식들 위주로 한번 쓱 돌아봤습니다. 일단 근데 보통 우리 많은 라운웨어 국원들이 다니고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는 학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녹여내기에 아쉬운 느낌이 있기도 했는데 저는 부산대생이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 학교 학식은 그다지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보자 하면 저는 부산대학교 학식, 부산대학교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닭 비빔밥이 나올 때는 우리 학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강원대 학교의 닭갈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학교의 불닭 비빔밥도 이렇게 닭가슴살을 찢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 고등학교 때 먹었던 그런 비빔밥들이 그 닭갈비, 닭고기 양보다는 훨씬 더 닭고기 양이 많았고 또 이 소스가 완전 불닭볶음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소스였거든요. 게다가 이 상추를 좀 잘라가지고 거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비벼서 먹기만 해도 왠지 쌈을 싸서 먹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맵지 않게 마요네즈도 뿌려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고 불닭 맛을 그대로 느끼면서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맛보다 훨씬 더 건강한 맛, 상추나 치커리 같은 야채가 들어있어서 더 건강하고 상큼하게 불닭 맛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대학교 베스트 메뉴로 불닭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저 혼자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새내기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까지 건강하게 개학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개인위생 철저 아시죠? 외출할 때 마스크 끼시고 돌아와서 귀찮더라도 손 꼭 씻으시고 이 얼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다들 건강하고 밝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강을 기다리는 자들이 개강편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침샘식당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개강도 4월 중순쯤에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침샘식당은 제작에 라운웨어, 제작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보원이 방, 기획 조연주, 진행 양보원이었습니다.
심심식당 시즌2 3화에서는 코로나19도 물러가서 오디오를 가득 채워줄 보고 싶은 국원들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 만나요. 안녕! 내 삶이 영화와 같을 때 있으신가요? 저희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오늘이 영화가 됩니다. 영화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레디, 액션! 나의 죽음을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모두가 가야만 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곳.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영화 신과 함께로 레디 액션 2화 시작합니다.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 액션에서 인사드리는 DJ 추추입니다. 지난 레디액션 1화 영화 기생충으로 활짝 열었었는데요. 이번 편은 조금 색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라온에어의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추추가 방구석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1인 녹음으로 이뤄질 이번 레디액션도 함께 들어주실 거라 믿고 저 추추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2화를 꾸려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레디액션 2화 다들 클릭하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웹툰에서 시작해 영화계까지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둔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웹툰이 영화화된 경우가 요즘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신과 함께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1400만 관객이 선택한 영화 신과 함께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혼자 하려니까 다른 DJ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신과 함께 영화는 웹툰을 바탕으로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서 개봉을 했죠. 14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은 1편은 신과 함께 재와 벌, 12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은 2편은 신과 함께 인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후세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승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하며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망자만이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7번의 재판을 치르고 이승세계와 사후세계를 넘나들기도 하며 영화는 차례차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승세계와 사후세계를 담아낸 영화이자 특히 사후세계에서 재판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사후세계를 표현한 모습을 영화로 보니 뭐랄까요? 정말 색다르게 느껴지곤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게 DJ 여러분들이 같이 계셨으면은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넌 그랬냐 난 이랬다 이렇게 했을 텐데 혼자 해야 되니까 지금 제 옆에는 강아지 2마리가 자고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우리 DJ분들의 빈자리가 정말 그립고 우리 DJ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지는데 저는 내용 때문에 신과 함께를 선택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현재 대학교 졸업 직전 4학년까지 엑소라는 아이돌을 열렬히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기수였나? 저저번 기수에 세모덕 우리 프로그램 때 엑소 덕후로 한번 나갔었는데 그 엑소 멤버 중에 우리 디오라는 본명 도경수라는 우리 대배우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배우님이 이 신과 함께 출연을 하셔서 경수야 이러면서 보러 갔던 영화였는데 우리 경수 나오기도 전에 펑펑 울었어요. 저 이거 신과 함께 1편에서 그 강림차사가 김정은의 어머니 만날 때 그 앞에 초 꽂아 놓은 그 향 꽂아 놓은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펑펑 울고 시작했거든요.
사후세계라는 그 자체를 궁금해했던 적은 사실 많았어요. 저는 죽음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그 죽음 뒤에 내가 사후세계로 떠난 후에 이승세계를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은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그리워할까? 내가 뒤로 하고 떠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1,4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과 함께 영화를 찾으며 크게 흥행했지만 호평만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웹툰 신과 함께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탄탄한 내용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팬들 사이에서는 영화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작과 영화의 시나리오가 다르다는 점 때문인데요. 원작과 영화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신과 함께 1편, 죄와 벌 편부터 살펴볼게요. 저 지금 이 죄와 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몇 번씩 다시 했는데 우리 죄와 벌 편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과 함께 공개된 정보에서부터 많은 화제를 끌었었어요. 바로 주인공 설정과 전체적인 시나리오 설정 부분인데요. 원작 속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인 김자홍의 재판 스토리를 풀어내지만 영화 속에서는 소방관 김자홍의 재판 스토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주인공의 직업과 죽은 이유가 바뀜에 따라 재판 과정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또한 원작 속에서는 김수훈과 관련이 없는 원기가 된 유성현 병장을 잡으러 다니는 차사들의 내용이 나오지만 영화 속에서는 원기가 된 유성현 병장 역을 김자홍의 동생 역과 합쳤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혼자 하려니까 되게 입도 안 풀리고 힘드네요. 저 지금 병장을 자꾸 병자로 발음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웹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진기한 변호사를 영화에서는 없애버리고 강림과 합쳤죠. 이게 제일 조금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진기한 변호사 역이 사라진 것은 많은 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 웹툰을 영화를 보고 나서 접하게 돼서 영화를 보고 나서야 유명했던 원작을 접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웹툰에서의 진기한 씨는 뭔가 사연은 있지만 능력치 충만한 히어로 느낌이라면 영화에서의 강림은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성격이 좀 나쁘다. 성격이 조금 개차반이다. 조금 나쁨을 감출 수 없는 사실 영화 보면서 강림 쟤 왜 저래? 분노 조절 장애야? 막 이랬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화와 웹툰 둘 다 각자만의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기는 하지만 저도 진기한 변호사 역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살았다면 조금 더 통쾌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강림은 뭔가 일을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김자홍을 한번 다칠 때까지 두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느낌이라 아니 왜 그래 살려줄 거면 그냥 살려주지 이러면서 조금 쫄깃하고 화났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 보미 씨가 또 추추 혼자 진행하면 심심할까봐 미리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보미 씨는 이 웹툰의 팬이지만 변호사 진기한 역이 없어졌음에도 저승사자들의 역할이 각각 톡톡 튀어서 아쉽지만 괜찮았다라고 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신과 함께 2편, 인과 연 편의 웹툰과 영화의 차이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인과 연 편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성주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주신은 원작에서도 등장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원작에서의 위치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가택을 지키는 신을 넘어 해원맥과 덕춘을 데려간 저승차사라는 전직이 있어서 이들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 전 영화를 보면서 와 이렇게도 연결을 시킬 수 있구나. 되게 대단하다. 역시 작가다. 역시 작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원작에서는 가택신 3명이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분량의 문제로 2명의 가택신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게 가택신 3명이서 웹툰에서 말을 할 때 가택신 3명에서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떡대 좋은 역할로 여러 사람을 때려잡지만 영화에서는 인간에게는 약할 수 없다는 약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원작과 차이를 보였지만 성주신 역으로 마동석을 캐스팅함으로써 우리 싱크로율이 원작 팬들도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주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원작에서 지옥 재판은 김자홍 편이 전부지만 영화에서는 김자홍의 동생 김수홍의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 재판은 차사들의 환생을 책임질 49번째 마지막 귀인이라는 소재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작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김천규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동현이었지만 영화는 저승의 3명의 차사의 3차사의 과거와 성주신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내용 구성과 더불어 등장인물의 이름에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원작에서 김천규 할아버지는 영화 속에서는 허춘삼 할아버지로, 원작의 손자 동현이는 영화 속에서 손자 현동이로 나오게 됩니다. 동현이보다 현동이가 조금 더 귀여워요. 이렇게 신과 함께 영화 속 원작과의 차이를 전해드렸는데요. 미세한 것 같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영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잘 들으셨겠죠? 재밌게 듣고 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럴 거라 믿고요. 근데 저 조금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저 시간 되게 조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3분 정도 갔거든요. 이게 제가 재밌게 해서 그런가? 저는 되게 재밌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혹시 신과 함께 우리 영화가 제작부터 촬영까지 6년, 시나리오 작업이 무려 30고, 촬영 기간만 11개월이 걸렸다는 사실 아세요? 또 한국 영화 사상 최초 1, 2편 동시 촬영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시 촬영에다 또 여러 편으로 제작되고 있는 신과 함께인 비하인드가 있겠죠?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안 궁금해 보인다, 내가 들어도. 여러분, 우리 영화 보시면서 기괴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서 다 CG 처리 아닌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검수지옥의 장면 기억하세요? 그 장면들 속에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검수지옥의 검수림. 그곳이 세트장이란 거예요. 세트장 안에 직접 흙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미술팀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가꾸다 보니까 나중엔 진짜 풀벌레가 생겨가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세트장에 진짜 숲이 되어버린 썰이죠. 그런데 야외 촬영 없이 세트장에서만 촬영을 진행해서 배우 하정우 씨가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결핍증에 걸렸다는 우픈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염라대왕님 이정재 씨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정재 씨는 김용재 감독과 2003년 오브라더스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고, 김용재 감독은 신과 함께를 준비하며 우정 출연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틀 정도만 촬영하면 되는 아주 작은 역할이라고 이렇게 감독님이 하셔가지고 흔쾌히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으나 분장 테스트 해보는데 3일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배우 이정재 씨는 이틀 촬영하러 갔다가 30회 촬영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영화만 볼 때는 몰랐던 이런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때면 한 번쯤 촬영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신과 함께해서 불의 지옥인 살인지옥, 물의 지옥인 나태지옥, 철의 지옥인 거짓지옥, 얼음의 지옥인 불의 지옥, 거울 지옥인 배신지옥, 중력 지옥인 폭력지옥, 모래지옥인 천륜지옥, 이렇게 7가지의 지옥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죽으면 환생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지옥에 가게 될까였어요. 우리 보미 씨는 보미 씨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보미 씨는 들어보니까 본인이 바쁘게 살았음에도 그 속에서 부린 나태함이 엄청났다고.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막 나태지옥이 나왔는데 나태지옥은 엄청 큰 맷돌같이 뭐가 막 굴러가면은 막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깔리려고 그거를 안 달리면 깔리거나 튕겨나가서 이제 죽는데 결론적으로 엄청 그냥 달려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보미 씨가 쓰신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친, 나는 죽으면 나태지옥 가겠다 싶어 등골이 오싹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보는데 천년지옥의 기준이 꽤 엄격해요. 그냥 막 어머니 통화 왔을 때 조금 안 받았다고, 네가 어머니 가슴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래서 오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거랑 비슷하겠는데 하면서 봤어요. 천륜을 거스를 만한 폐륜을 저지른 적은 솔직히 없지만, 그냥 어렸을 때 사춘기다 뭐다 해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막 말 툭툭한 거, 이게 저렇게 나타나니까 되게 나도 그러겠구나, 나도 저기 조금 위험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엄마랑 매일매일 운동 다니는데 아주 그냥 예전에 말 밉게 한 거 그때 덜 들은 꼭 요새 다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소중한 엄마인데 말 예쁘게 하는 거 이게 하나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노력 중입니다.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인간으로든 동식물로든 이 승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게 꿈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저 일곱 지옥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저 추추 혼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신과 함께 영화를 주제로 달려와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어떠셨나요? 하면은 다들 막 DJ분들이 앞에서 뭐 재밌었어요 라거나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뻘쭘하게 이러니까 되게 좀 현타가 살짝 오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어,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힘차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신과 함께 1편과 2편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았는데요. 신과 함께 영화가 후속작이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3편이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늘 레디액션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신과 함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레디액션 3화는 또다시 1인 방송이 될지 모두가 참여를 해서 다시 시끌벅적한 방송이 될지 저희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참 절망이 많은 요즘이지만 오늘 이렇게 입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행복했다는 거짓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의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웃음을 선사한 회차였길 바라며 레디액션 2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기획 연출 이건희, 전수빈, 진행 박선아였습니다. 레디액션 3화도 흥미로운 영화와 함께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그럼 안녕. 세상에 사건 사고는 많고 뉴스는 보지 않는 우리, 시사의 시효자부터 꼭 알아야 할 소식들까지 함께 나눠요. 시사톡톡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상황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맛있는 식사와 간식과 물품을 챙겨주시는 분들, 폐기물 정리해 주시는 분들, 힘들지는 않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자상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의료진 분들과 상담사 선생님들, 엑스레이 검사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손길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경북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완치자의 손편지 중 일부 인용.
라운에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제와 함께 돌아온 시사톡톡의 DJ 봄입니다.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물씬 스쳐 지나간 지난 회차 미제 사건 편 다들 청취하셨나요? 시사톡톡의 첫 방송을 많은 분들께서 청취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사톡톡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들 눈치채셨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짜증나네요. 오늘은 몇 달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항상 함께할 DJ분들을 소개해야 하는데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 라운에어도 이에 동참하여 아쉽지만 당분간은 1인 방송 체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원들을 못 본 지 어엿 2달이나 됐는데 그래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각자의 집에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1인 방송이라 말하고 방구석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다시 돌아올 우리 DJ분들과 라운에어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힘내서 시사톡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건지 짧게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종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성 폐렴입니다. 사상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 이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국 세계적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 경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는 연구진들 사이에서 똑똑한 바이러스, 영악한 바이러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증상과 감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와 또 변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짜증나지 않나요?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야 하는데 이 변종이 많다는 건 연구 시간도 백신 개발의 속도에도 방해가 될 게 분명하니까요. 여튼 오늘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 3가지를 두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말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그러니까 침에 의한 빠른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침이 얼마나 튈까는 불편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말이 코로나19 확산에 치명적이라는 소식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자 바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마스크인데요. 마스크에 대한 여러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몸소 느낄 수 있었죠. 평소 3,000원이면 얻을 수 있었던 덴탈 마스크 50매가 8만 원까지 뛰었고요. KF를 달고 있는 마스크는 금값이 되어서 금스크라고 하죠. 금스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스크 값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는 뭐랄까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마스크 매점 매석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그 마스크 업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욕해도 되나요?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 외에 다양한 악행들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마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수출을 막고 마스크 공장에서 밀수출을 단속하고 또 사회 공급에 힘을 썼죠. 그 결과 우리에게는 마스크 오부제가 찾아옵니다. 다들 마스크 언제 사세요? 저는 97년생이라 화요일에 사는데 이렇게 각자 태어난 연도 끝 숫자로 요일을 나눠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줄을 서고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스크 재고 상황을 앱으로 확인도 하고 또 수급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일을 해주시는 약사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약국은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공정 마스크 판매가 약사님들의 의무가 아니니까요. 마스크를 사지 못해서 약사님들께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안정됐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하고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주목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면 이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 내 집단 감염으로 이 코로나19가 단체 모임에서 얼마나 전파력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2월 중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던 상황에서 2월 18일 31번 환자의 발생과 함께 감염자 수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았나요? 뉴스에서는 하루에 800명 넘는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고 있다고 보도되고 또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에 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뉴스에 귀 기울이게 됐는데요. 이 31번 환자는 당시 병원과 뷔페에 출입하고도 종교 활동에다가 서울과 대구 또 청도를 오가는 등의 동선이 엄청났습니다. 의사가 권유한 코로나 검사를 2차례 거부해 논란이 정말 컸습니다. 결국엔 지역사회 감염을 야기했죠. 이 31번 환자의 여파로 신천지 내에 무더기 감염이 일자 슈퍼 전파자라는 견해도 나왔었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 시발점이 됐죠. 그러자 많은 국민이 신천지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 도대체 신천지가 뭐길래 하는 심정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본 것 같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으로 유명 사이비 종교라서 많은 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또 이거 다들 아시죠? 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야고보 집화장의 설교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으켰는데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 이 영상 봤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 야고보 집화장이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로 난리 난 우한에 갔다 와도 멀쩡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힘이다. 이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문을 잃는다라는 게 좀 확 와닿았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천지 신도 중에 일부가 올해 1월에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감염은 악마의 짓이라는 발언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저 어이가 없다라는 말밖에는 못하겠습니다. 또 최근 31번 확진자의 동선 관련 허위 진술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져서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 사건 이후에 부산에서도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져서 대구를 비롯해 전국의 종교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에 결국 종교 활동 외에도 불필요한 단체 활동 등이 지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된 상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련 사례로 이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는 입에 소금물 소독을 하며 집단 감염을 일으킨 뉴스도 다들 접하셨죠? 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종교 집단 감염 사례를 접하면서 이 종교에 대한 많은 분노가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차별과 박해는 절대적으로 존재를 해서는 안 돼요. 같은 인간으로서. 그래가지고 종교인이나 종교 신자를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고 싶으신가요? 뭔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예배를 하러 가거나 현장 예배를 제발 국민들이 나서서 가지 말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강행을 하는 건 이 어리석다 못해 그게 사회의 악이 아닌가요? 그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지옥과 악을 현생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앙심 때문에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예배를 간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며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분노를 하다 보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하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야외 활동 등이 자제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이건 긍부정을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복지의 부재, 온라인 개화, 또 소상공인의 위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됐어요. 특히 경제적 위기가 눈에 띄고요. 손님이 끊긴 소상공인은 현 사태가 석 달이나 지속될 위기입니다. 그래도 이에 임대인들이 월세를 받지 않기도 하는 사례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듭니다만 얼른 그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하면 떠오르는 이슈들 중 마스크, 신천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 이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뭔가 적적하기도 하고 숨도 차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가 비지를 않죠. 그래도 여러분께 잘 전달되고 있기를 바라며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제가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코로나19 전부터 경제에 대한 문제가 정말 컸었는데요. 제가 이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추세를 탄 게 이 현 정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한 해 마이너스 1%포인트만 감소해도 이 국가적인 경제적 타격이 엄청난 거라는데 이 지속적으로 해가 넘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추세를 타다 보니 결국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닿는 게 현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힘든 상황 속 코로나19는 더욱더 경제를 병들게 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놓게 된 바로 이 정책,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4월 18일을 기준으로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틀며 재원 마련 방법 중에 하나인 국채 발행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라뇨. 이제 이게 또 DJ 보미의 개인적인 발언 타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선이 끝나서 이제 좀 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직접 쥐어주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취약한 계층의 지원이 먼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저는 컸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는 재벌과 또 빈부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취약계층에 먼저 도움을 주고 또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먼저 도와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여야가 총선을 위해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마주한 경제적 위기를 저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100% 지급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거는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요.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정말 난무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사톡톡을 기획할 때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토론 아닌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구석 녹음을 하게 되니까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괜시리 슬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 바로 라온에어 국원들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미리 라온에어 국원들에게 질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라온에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도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나온 시간입니다. 라온에게 물어봐! 라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라온에어 국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많은 국원들이
밖에 못 나가게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학교를 못 가고 또 알바 휴직을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 집에서 있고 또 집에서도 청결에 더 신경을 쓴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살이 쪘어요 라는 분도 계셨고, 군인들이 휴가를 못 나가요 라고, 이건 DJ 쪼롱님이 군대에서 보내준 답변이고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박순이가 강제 집순이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또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많은 양의 과제를 하며 집에 박혀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국원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지금 약간 기분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인 집콕을 견뎌내는 나만의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 국원들과 청취자분들의 답변이 가장 비슷했던 질문인데요. 집콕을 하며 평소 미뤄둔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과제 지옥에 빠진 분들도 계셨고요. 또 피퍼 페인팅을 하거나 컬러링 등 집에서 새로운 취미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진짜 TMI인데 저 취미 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거 거의 다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피퍼 페인팅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집에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이 캔버스에 적힌 숫자대로 유화물감을 채워나가는 그 색칠 공부 이거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품절이 너무 빨랐어요. 다들 집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변만 해도 인스타 스토리에 이 피포 페인팅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각자 집콕 생활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모두의 답변을 들어보니 정말 확실하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일상의 변화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탓일까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현 상황에서 정반대인 다소 무감각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가 단순히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면 안 되죠.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를 다들 보고 있고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 수와 그 비율이 감소했다는 게 바로 이 증명이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방안을 참고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전염병 확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분노 타임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봄 기운이 곳곳에 만연하잖아요. 이 벚꽃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개화할 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꽃으로 달래려 하셨나요? 이 꽃놀이 인파가 많아지자 농업기술센터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저 생태공원에서 제9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찌감치 행사를 취소하고 이후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꽃놀이 행렬이 이어지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국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죠. 또한 3월 22일 실제로 구례군에 확진자가 꽃 구경을 간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한강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꽃놀이 가서 마스크 벗고 찍은 사진이 SNS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개인적인 일로 3월 말에 부산 온천장을 지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워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온천장 주변에서 경악을 했습니다. 꽃놀이 인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시민의식 누가 높다고 했냐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꽃이 많이 졌지만 날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보니 걱정이 더 커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꽃놀이를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도 부활절 예배 참가, 또 유흥업소 출입 등 현 시국에서 자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4월 18일자 발표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다가 확진된 부산의 한 50대 남성 사례가 나오면서 종교에 대한 비난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힘썼던 모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하루에도 몇천 명, 몇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우리 마스크를 벗고 외출할 때는 아니잖아요. 즉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난의 최전방에서 밤낮을 잇고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싸우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인, 과로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그리고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무료로 도시락을 만들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약속 하나를 취소하는 것도 멀리서 돕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진정되고 있는 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그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돌려받고 있는 일상을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시사톡톡의 2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화에서 새로운 소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톡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오네요. 기획연출 안세희 안혜수, 진행 김봄이었습니다. 시사톡톡은 5월 21일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하루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오늘 수고한 당신이 쉴 수 있는 곳, 감성민박. 눈을 가리면 익숙한 방 안에서도 여기저기에 부딪혀 멍이 들곤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꼭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나를 더욱 미궁 속으로 끌어당기고 도착점이 없는 마라톤을 만듭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지금 나 자신입니다. 도착점이 아닌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눈을 가린 것들을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성민박 2화, 지금 시작합니다.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민박 DJ 순박입니다.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죠. 첫 정규 방송 이후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감성민박 DJ들도 같이 녹음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번 감성민박 2화는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라운에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그런 변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요즘 변화하면 체중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진짜 확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바로 그 확진자입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시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요즘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정말이지. 오늘 감성민박은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취준생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려고 각종 시험과 인턴 지원을 계획하며 바쁜 나날들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크게 터지면서 저희 모든 계획들이 멈춰졌고 미뤄지고 틀어졌습니다. 언제 이 시기가 끝날 줄 모르고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기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연자분의 또래이기 때문에 주변에 졸업한 지인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문득 집에 있다가 내가 취준생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사연자분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아마 엄청 큰 패닉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이 극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분명히 그 고민의 끝을 아주 멋지게 마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응원합니다.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제를 소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찾아온 무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하면서 원래 이렇게 호응해준 DJ들이 함께 했었는데 너무 그립네요. 진짜 듣고 있나요, 우리 DJ분들? 네, 여튼 우리가 요즘 모든 부분에서 갑자기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연자분처럼 또 저처럼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무기력함을 정말 무슨 긴 터널처럼 지나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온에어 1화 녹음이 2월 19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집에서 집거 생활 중이에요. 집거 생활, 네.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코로나19가 딱 크게 터진 이후로 그러지도 못하고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반복만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좀 위기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때부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안 가고 그러면서 제 일상을 그냥 막 방관하면서 무기력하게 보내게 됐어요. 저는 그냥 갇혀있다는 생각에 갑갑했었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그 느낌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졌었거든요. 말하자면 현실 도피를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은 또 쓸데없이 많아지거든요. 약간 좀 근데 그 생각이 평소였으면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그냥 무력하게 이렇게 지내는 내 자신이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평소에 제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핸드폰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저를 제가 좀 미워하게 된 거죠. 스스로 한심한 걸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뭘 한다 해도 작심삼일일 테고, 또 뭐 계속 한다 해도 집안에서 뭐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정말 한 단어로 말하자면 현망진창이었던 거죠. 네, 현실이 엉망진창이다. 요즘에도 이런 말 쓰나요? 저는 씁니다. 네. 여튼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테고 사람이라면 좀 현실이 엉망진창인 이런 시기를 겪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꼭 한 번은 현타가 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흘려보냈던 걸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웃긴 게 제가 이 현타가 왔을 때 유튜브 뭐 여전히 폰을 잡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300번 저 만든 달고나 커피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죠? 300번 아니고 30분인 거. 네. 여튼 그 달고나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들 나처럼 안 되겠다 싶어서 사부작거리고 있구나.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외로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여튼 저는 저를 이제 붙잡고 적어도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제 무기력을 지나서 현타가 오고 이젠 또 마음을 먹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지금 제 메신저 배경에도 해놓았는데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오니까. 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내일은 올 거고
또 그 다음 내일도 올 거니까 나는 언젠가 올 그 내일들을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떠오른 말이었어요. 좀 기특하죠? 뭔가 스스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기특했네요, 제 자신. 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게요? 방청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방청소였어요. 뭔가 시작을 하려면 막 준비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방청소를 했었는데 저희 아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방의 상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번에 그 말을 확실히 깨달았던 게 정신 차리고 제 방을 보니까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이게 돼지한테 미안한 말일 정도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 청소부터 했었고요. 이제 깔끔해진 침대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밤부터 했던 게 명상이었어요. 저는 명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여러 명상이 있겠지만 제가 한 건 그냥 제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보는 명상이었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청산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자아성찰 명상이었어요. 왜냐면 잘못한 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했던 명상이 뭐였냐면 이거는 좀 좋더라고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딱 눈을 감고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일 뭘 할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것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문장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또 제가 또 나름의 뭐 뿌듯함을 조금이라도 소박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도 같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그대로 해내면 그냥 생각 없이 했을 때보다 뭔가 훨씬 더 좀 유익한 느낌? 좋더라고요. 뭔가 좀 더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디서 봤던 방법이긴 한데 좀 따라해보니까 좋아서 네,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갑자기 꺼내게 됐습니다. 네, 혼자 방송하니까 자꾸 다른 길로 새네요. 이래서 같이 해야 되나 봐요. 네, 아무쪼록 뭐 명상의 꿀팁 시간 잠시 가졌고요. 그러고 저는 명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1시간 동안 안 봤었어요.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일지 정말 궁금한 마음을 넣어두고 참았었습니다. 잠시, 근데 제가, 진짜 딱 한 번만 더 셀게요. 이게 확진자가 요즘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기준에도, 방송이 나가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확진자가 요즘 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넘어와서 제가 폰을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안 봤었는데 왜 굳이 그랬었냐면 사람에게 첫인상이 있다면 나의 하루에도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평소에 이 하루의 시작이 폰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폰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생활 리듬에 변화를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저만의 시도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겨우 1시간?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겨우 1시간으로 좀 달라지겠어?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웬걸 이 1분이 10분 같더라고요. 1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아침마다 그 1시간이 끝나길 엄청 기다렸었어요. 그동안에 화분에 물도 주고, 거르던 밥도 챙겨 먹고, 뭐, 멍도 때리고 그랬죠. 1시간이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폰을 허겁지겁 봤지만, 날이 갈수록 폰이 주도하는 시간들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1시간 안 보고 그렇게 하려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양심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버벅거리네요. 네. 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휴대폰 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어나서 1시간 기다리는 걸 안 하는 거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의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가꾸면서 지내다가 평소처럼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었어요. 저희 가족이 5명이에요. 사실 우리 조별 발표 회의한다고 해도 5명에서 다 같이 모일 시간 되게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 5명 온 가족이 동시에 모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그래도 나는 너네 맨날 학교 가고 일하느라 바빠서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웠는데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 다 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부대끼면서 지낼 날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좋은 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딱 들었을 때 뭔가 머리를 둥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나름 이겨내고 있었지만 나가고 싶고 갑갑한 마음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집에 갇혀 지낸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갇혀 지낸다에서 같이 지낸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이 쉬어감이 어쩌면 재충전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는 밖에서 지내느라 저 스스로보다는 밖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다녔을 때 못했던 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불평보다는 이제는 좀 일상에 대해서 나름 감사함과 행복함을 찾아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비록 이전에 누렸던 우리의 일상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다 함께 건강하게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전히 예전의 일상이 그립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기 부산시민공원에 가서 잔디밭에서 뒹굴고 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미 우리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도 몸도 건강합시다. 네. 갑자기 이러니까 무슨 캠페인 같네요. 그죠? 좋은 캠페인이네요. 네.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좀 TMI 같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께서도 같은 이런 역사적인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공감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상황이 닥치니까 정말 와닿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고립된 상황에 무력을 느끼고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순 없어도 이 상황을 겪어내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감성민박 2화 갑자기 찾아온 무력? 여기서 마무리하고 3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기획 연출 강지명, 김동현, 안혜수, 진행 강지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성민박이 남아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수고하신 당신을 감성민박이 응원합니다.